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왔죠? 저도 뭐 빗소리 때문에 제 잠에서 몇 번 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을 설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하여튼 그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비를 봐도 우리가 공부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랑비에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집중 후에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시험 합격의 비결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집중적인 공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단순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의 단순화. 여러분이 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합격기를 보거나 아니면 선배들하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들고 나오는 얘기가 생활의 단순화 문제였을 겁니다. 이 생활의 단순화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만 해라 이겁니다. 공부만 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잠을 자고 또 최소한의 시간 먹는데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공부만 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게 바로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또 다른 말하면 공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이 분산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 관계도 너무 신경 쓰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신경 쓰고, 뭐 집안일도 신경 쓰고, 뭐 동창회 일도 신경 쓰고, 학교 일도 신경 쓰고,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시험 합격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집중을 못 하죠. 집중 못하니까 그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만 다른 건 다 접어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형법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어제 이제 형법 이론에서 응보 형주와 목적 형주를 봤습니다. 이 형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응보 형주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형법을 뭐로 이해했죠? 죄값, 죄에 대한 대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범죄를 범했고 이 범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고 남에게 고통을 줬다면 자기 스스로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자기가 받는 고통을 형벌이라고 이해했던 것이 바로 응보형주의죠. 그래서 형벌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이 응보형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수단성을 부정함으로써 이것을 절대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응보형주의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자, 죄값에 의해서 형벌의 양을 결정하니까 형벌의 양이 죄의 양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양, 다시 말하면 책임의 양입니다. 이 책임의 양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응보형주의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형벌은 일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목적형주의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범죄 예방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목적형주의인데 그 예방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로 나눠집니다. 이 일반 예방주의 가장 일반적 의미는 뭡니까? 소극적 일반 예방인데 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뭡니까? 위하입니다. 위하.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뭐 소극적 일반 예방 뭐 장하게 볼 거 없어요. 위하 이렇게 다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아직까지 범죄를 범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걸 소극적 일반 예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예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 특별 예방주는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까? 과거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죠. 특별한 사람이죠. 전과가 있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무엇을 제거하자는 겁니까? 형벌을 통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자라는 게 특별예방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예방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육 또는 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자. 그래서 이 제거를 이제 교육 내지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게 특별예방주의입니다. 근데 범죄 이론상으로 이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범죄는 주관과 객관의 통일자인데 객관주의는 어디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외부적 측면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 여기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객관주의입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자, 외부적인 것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니까 국가 형벌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장적 기능에 충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행위자의 반사적 성격이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방위에 소홀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객관주의였습니다. 자,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주관주의죠. 행위자의 반사적 성격이라든가 법적대로 의사의 범죄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 주관주의 입장입니다. 자, 어떤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었죠?
자, 반자적 성격, 재범의 위험성의 양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니까 사회 방해는 철저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재범의 위험성, 앞으로 범죄를 범할 위험성, 솔직히 애매하죠. 그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니까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후퇴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관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일반의 장점이 일반의 단점이 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형법 적용범에서 형법 시간적 적용범의 문제를 봤습니다. 자, 이건 1조 1항이냐 1조 2항이냐, 자, 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때가 행위시고, 이때가 이제 재판시입니다.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자, 그 간격 때문에 중간에 법률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변경 전의 법이 이제 구법, 행시법이고, 변경 이후 법이 신법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상황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졌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법률 변경을 통해서 범죄인 것으로 바뀐 경우죠. 이건 범죄화된 경우입니다. 범죄화된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어요. 근데 이것이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즉 비범죄화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 행위 당시에는 경한형으로 처벌했는데 법률 변경을 통해서 중한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가 있겠죠. 중한형으로 처벌하던 것을 법률 변경에서 경한형으로 처벌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상황이 문제되는데, 여기다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 당시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됩니다. 우리 양법은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행위시법주의는 결국 무엇을 내용으로 했죠? 죄형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했죠. 그렇죠? 행위당시법에 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소급표가 금지잖아요? 아니죠.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 즉 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겠죠. 자, 첫째, 범죄가 아닌 것이 범죄화됐어요. 불리하게 변경을 했죠. 이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자,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니까 여전히 이것은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 경우죠. 가볍게 처벌하던 것을 무겁게 처벌한 것으로 법률이 변경을 했으니까 이것이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일단은 결국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하게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죠. 비범죄화됐고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됐어요. 자,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1조 2항이죠. 자, 1조 2항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신법에 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법에 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시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조 2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시법의 소급 적용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범죄된 경우는 어떤 판결을 선고합니까?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까? 아니죠.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한형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 경우도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경한형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데 다만 형은 경한 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법적 효과를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불리하게 변경되면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하고, 자, 유리하게 변경되면 1조 2항에 따라서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중하게 변경되면 1조 1항을 적용하고, 경하게 변경되면 1조 2항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형의 경중의 판단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형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일단 기준이 뭡니까? 법정형입니까? 처단형입니까? 선고형입니까? 법정형이죠. 그 법정형 가운데도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가장 중한 것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징역과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보다 중한 징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법정이 완전히 똑같다면 처단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것은 법정형이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 통솔과 판례가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8조 부칙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향정지성 의약품 관리법 부칙 사건에서 봤을 겁니다. 비록 경하게 변경됐지만 부칙이 처벌은 종전의 법에 의한다, 중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할 수 없이 그것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 형법 8조에 있다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또 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동기설에 의한 예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해서, 자, 비범죄되고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1조 2항을 적용합니까? 그 법률 변경의 동기를 따져서 그것이 법적 견해의 변경을 동기를 하는 경우에 1조 2항을 적용하고, 아무리 비범죄되고 아무리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됐을지라도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을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동기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61페이지에 그 판례 연구 하나 봅시다. 봉독 전화국장 사건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봉독전화국장 가ban 의리 전화국에 오해영 비품을 납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을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자, 전화국장이 돈을 받았다. 이거죠. 전화국장이 돈을 받았다. 만약 여기서 이 전화국장을 공무원으로 본다면 수뢰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근데 갑이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한국전기통신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과장 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뭡니까? 수수시, 즉 행위시에는 갑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면 갑의 죄는 뭐 됩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수뢰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법에 따르면 범죄입니다. 수뢰죄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후, 자, 뇌물을 받은 후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상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법률이 변경됐습니까? 갑을 더 이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시 법에 따르면 갑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공무원이 아니니까 돈을 받았을지라도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물론 다른 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사안입니까? 비범죄화된 사안이죠. 행위시 법에 따르면 범죄가 되는데 재판시 법 상태에 따르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비범죄된 경우입니다. 자, 비범죄된 경우라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죠.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통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1조 2항을 적용해야 되고, 자, 1조 2항을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판결을 선고합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 통설에 따르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제한을 가고 있다 그랬죠. 어떤 제한을 가고 있죠? 동기설에 의해서 제한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 동기를 문제에 삼습니다. 자, 그 동기가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라야만 1조 2항이 적용되고,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라면 1조 2항 적용할 수 없고, 자, 1조 2항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조 1항 적용해야죠. 1조 1항을 적용한다면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수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파악했는가? 자, 1번 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형법 제1조 2항의 규정은, 자, 1조 2항이 뭐죠? 비범죄화되거나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됐을 때는 신법에 의한다. 자, 재판시법의 소급 적용을 인하는 예외 규정이죠. 자, 이 예외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에 이유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그래서 법률 이념의 변천이라는 것은 법적 견해의 변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라서 과거의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해서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용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 무조건 1조 이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1조 이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견해 변경. 자, 법률의 변천에 따라서 종전에 그걸 처벌하던 거, 또 중하게 처벌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를 동기로 해서 비범죄가 되거나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되어야만 1조 이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 견해 변경이라고 말하는데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률 이념의 변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판례가 반드시 쓰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즉,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할 때 판례가 반드시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반성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반성적. 그래서 반성적 고려, 또는 반성적 조치, 또는 반성적 조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는 표현은 반성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반성적이란 말이 뭡니까? 종래 그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반성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범죄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래 이걸 범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구나. 자, 반성해서 비범죄화시켰고, 또는 뭡니까? 종래 중한형으로 처벌했는데, 야, 그거 잘못됐구나.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반성을 해서 경한형으로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경우, 국가가 반성하는 경우, 국가가 반성해서 비범죄화시키거나, 국가가 반성을 통해서 경한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1조 이항을 적용하고, 반성이 없을 때, 반성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1조 1항이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느냐? 자, 이건 반성한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반성적 고려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비록 비범죄화 되었을 자도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자,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칙 규정인 1조 1항을 적용해야 되겠죠. 1조 1항에 따르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당시법에 따르면 술해죄가 되기 때문에 갑은 술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판례가 비범죄화시키거나 또는 경한형으로 법률을 변경했을 때 이걸 이제 법적 견해 변경으로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로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그렇게 받고 어떤 경우를 저렇게 받느냐, 그걸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판례를 볼 때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아까 말씀대로 판례는 그 법적 견해 변경을 표현할 때 법률 이념의 변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반성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성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아, 이거 법적 견해 변경이고 1조 이항을 적용한다는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와 같은 동기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죠. 자, 우선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것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관이 제멋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즉 법관의 자의가 개입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판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이 1조 이항은 국민에게 유리한 사유입니다. 근데 유리한 사유를 우리 판례는 넓게 해석합니까? 좁게 해석합니까? 좁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죄형법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는 그런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비판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그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일부 논문상으로는 이제 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시법의 문제를 보게 합시다. 한시법. 이제 한시법이 뭐냐?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래서 협의설과 광의설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의설은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협의설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유효기간이 사전에 법에 의해서 명시로 정해진다는 거죠. 대개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어떤 법률을 공부하면서 국가가 부칙에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법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자, 유효기한을 명시하고 있죠. 이런 것을 이런 것만이 한시법이 된다는 입장을 협의의 한시법이라고 협의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광의설이 있는데 이 광의설은 협의의 한시법도 당연히 한시법이고 또 하나 유효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일시적 특수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이 된다는 학설을 우리가 광의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의설은 협의설에 더해서 협의 한시법에 대해서 임시법까지도 한시법으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임시법이라는 것이 일시적 특수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는 건데 사실 이 일시적이라는 범위가 명확하지를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은 다 일시적이라고도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명확하지 못하니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통설은 협의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광의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급적 부정설을 취해버리면 협의설을 취하냐 광의설을 취하냐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재판시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시법에서 등장하는 문제, 논점이 뭐냐? 그 점을 한번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생각해보죠. 64페이지 보시면 밑에 판례 용구가 나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자, 미등기 토지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등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3일의 보증서와 관계당국의 확인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78년 3월 1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었다. 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이런 법을 뭐라고 말하죠? 협의의 한시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협의의 한시법에 대한 유일한 판례입니다. 뭡니까? 그 자체로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어떤 이론 쪽의 기본서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판례가 사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기본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론의 개정도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출제 가능한 것은 다 담자. 그래서 판례의 기본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요런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가 가능한 판례를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많은 판례 가운데 어떤 것을 수록하고 어떤 것을 수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떤 선정의 기준이 문제가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제일 중요하고, 판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데, 이 판례 원칙적인 출제 범위는 몇 년도 판례부터 몇 년도까지일까요? 일단,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그죠? 가끔 우리 교재에도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 판례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거 보면 조고판 이렇게 된 거. 조선 고등법원 판례. 그래서 이거 해방 전에 일제시대 판례입니다. 일제시대 판례가 몇 개 들어있게 있어요. 근데 그건 논의를 하고 원칙은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오늘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년에 2월 달에 시험 보신다면 1월 달 거까지입니다. 1월 달 거까지. 그러니까 미래 판례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미래 판례까지. 물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 강의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주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경에 요 우리 강의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2008년도 시험을 보신다면 2007년도 1년 동안 나온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요. 시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1년 정도의 판례가 매해 평균적으로 10개가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10개가 출제돼요. 물론 10문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0문제는 아니고 뭐 지문 속에 들어가기도 해서 하여튼 어쨌건 그 최근 1년 동안의 판례가 10개, 평균적으로 10개입니다. 적을 때는 9개, 8개, 많을 때는 뭐 11개, 12개 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12개였어요. 12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판례. 그래서 일단 판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최근 판례.
최근의 범위를 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년 동안 판례입니다. 1년 동안. 시험 전 1년 동안의 판례. 이건 어떤 뭐 학문적이면서 이론적으로 중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중요성 여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1년 동안의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뭡니까? 그 판결 선고 날짜가 가급적 최근인 판례일수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급적 최근의 것일수록. 그래서 뭐 판결 선고 날짜가 뭐 1999년 이렇게 된 것보다 2000년 이후의 판례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판례라는 것을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판례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해방 이후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판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 판례를 검색해 보면은 숫자가 약 2만 개 가량이 됩니다. 2만 개. 자, 판례 하나당 한 페이지 하면은 2만 페이지의 책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거 공부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형법만 공부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다른 뭐 헌법도 보시고 민법도 보시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 수험생이 그거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많은 판례 가운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 기준 첫 번째가 최근 판례. 그렇죠? 최근 판례고 또 하나가 뭘까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대부분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뭐 논점에 대해서 뭐 긍정설 또는 부정설의 논점, 입장을 갖게 되는데 이걸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관 몇 명이 변경할 수 없죠. 대법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수결로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판례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법률이 변경된 것에 못지않은 아주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것은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수 의견까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지금 헌법의 경우는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의 경우도 소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까지도 꼼꼼히 정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판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2만 개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완벽주의는 금물이에요. 왜? 완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공부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그 세 번째 기준이 뭘까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뭡니까? 해방 이후 정말 수십 년 동안인데 어떤 논점에 대해서 판례가 한 개밖에 없거나 뭐 기껏해야 몇 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부동산 특조법 사건 한 개밖에 없어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출제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출제위원은 계속 이거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희소성 있는 판례 이런 것들은 자 샅샅이 우리가 또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를 또 해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면 좀 특이한 판례들, 특이성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기도 한 이런 판례들, 이런 것들이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도 그런 판례에 주목을 하기 때문이죠. 참 특이하고, 야, 세상에 참 이런 일도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성 있는 판례,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준을 잡아본다 뭐냐. 문제가 있는 판례. 뭐냐.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또는 그 이유가 형법 이론적 관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그런 판례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판례는 뭡니까? 학자들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학자들이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자기가 잘하는 거 출제하지 모르는 거 출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판례일수록 학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출제가 아주 자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또 하나 추가해 본다면 이제 기출 판례입니다. 기출 판례. 이미 출제가 된 판례. 이미 출제가 된 판례는 뭘 보여줍니까? 출제위원들이 그 판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기준은 벗어날지라도 어쨌건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판례 출제하겠죠. 이게 벌써 그걸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억에서 기출문제는 형법, 사시의 기출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고시 문제라든가, 법원 행정고시 문제라든가, 또 입법고시 문제라든가, 기타 무슨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다른 국가 시험의 경우도 출제자는 되게 같아요. 그죠? 어떤 교수님이 꼭 사시만 들어가고 행시는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죠. 한 사람이 여기도 돌아갔다 저기도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 판례를 쭉 분석해 보면 대체로 어떤 판례가 출제되는가를 또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판례를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했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시 문제를 보면은 한 97% 정도는 적중이 되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도대체 이런 걸 왜 출제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판례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 그게 좀 심했죠. 이래서 특별법 판례를 출제해버립니다. 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 이런 거. 솔직히 어디서 가르칩니까? 그런 거. 관심도 안 갖죠. 그런 것도 출제해버려요. 그럼 뒤통수 맞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틀리는 거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락이 좌우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틀리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기본적인 판례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또 작년의 경우에도 뭡니까? 형사소송법 판례가 막 출제됐어요. 형사소송법. 아니 출제자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구별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고의의 입증 문제 같은 거. 이 입증 문제는 형사소송법 문제입니다. 그런 거 출제해요. 이런 건 참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도 역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역시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거지, 어떤 지엽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담겨있는 판례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최근 한 7년 동안에 여러 국가 시험에서 나왔던 판례들을 제가 다 검색을 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요건 한 99% 정도의 어떤 적중률을 갖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는 건데, 어쨌든 99%든 95%든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간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소화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소화하고 암기하는 거,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판례는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여러 개 놓고 오고 요 판례가 어디 책에 있느냐 없느냐, 판례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 판례가 있는 책, 이거 좋은 책, 없는 책은 나쁜 책. 진짜 웃긴 태도죠. 말도 안 되는 태도죠. 어떻게 판례 하나 가지고 책을 비교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판례가 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건 합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것들은 들어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하여튼 그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특조법 사건은 희소성이 있는 판례라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판례니까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의 한시법 문제입니다. 협의 한시법 판례고, 이 기한 중에 가번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다 적발되어 동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그런 재판 도중에 84년 12월 30일이 경과하여 위 특별조치법은 실효되고 말았다. 이 경우 갑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특조법이라고 요약합시다. 이 법은 유효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8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84년 12월 31일 자정까지 했죠. 요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협의 한시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갑이 유효 기간 중에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종기를 경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요때가 이제 재판 시작을 해봅시다. 위반, 요때가 이제 행위시겠죠. 자, 이게 협의 한시법 문제인데, 생각해 봅시다. 우선 행위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행위시의 법에 따르면 그 당시는 이 한시법은 유효했으니까 행위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가백이는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그 한시법은 실효돼 버렸으니까 재판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가백이는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사안은 어떤 문제입니까? 비범죄화된 경우죠. 비범죄화된 경우. 어떤 경우예요? 바로 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던 것이 재판 시에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이 된 비범죄화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는 뭐냐? 이 협의 한시법 문제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취급을 안 해요. 특별한 취급 안 하고 이것도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비범죄화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입장입니까? 1조 2항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죠. 자, 1조 2항은, 2항을 적용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재판시법을 행위시에 소급 적용하게 되는 거죠. 유리한 법을 행위시에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자, 유리한 신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불리한 국법의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추구표 부정설입니다. 즉, 이때는 재판시법, 신법을 적용해야 되고, 행시법, 국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행시법, 국법을 적용할 수 없단 말은 국법의 추구표를 부정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1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게 우리 통설의 입장입니다. 통설에 따르면 한시법 문제는 특별히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특별히 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비범죄화된 경우니까 그냥 1조 2항 적용해서 면소 판결 송가면 된다는 게 우리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구표 부정설이 우리 통설의 입장인데, 그럼 이제 추구표 긍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구표 긍정설. 추구표 긍정설은 뭡니까? 몇 조 몇 항을 적용하자는 거죠? 추구표를 긍정한다. 무슨 법에 추구표를 긍정한단 말입니까? 행위시법이 재판시에의 추구표를 긍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1조 1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추구표 긍정설입니다. 그래서 추구표 긍정설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시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걸 조문으로 바꾸면 1조 1항설을 말합니다. 1조 1항설. 그렇죠? 반대로 추구표 부정설에 따르면 뭡니까? 이건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소리는 소구표 인정설이 되겠죠. 소구표 인정설. 그렇죠? 신법의 소구표 인정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재판시법주의가 되는 거죠. 재판시법주의가 되는 거고 또 조문으로 말하면 1조 2항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달리 표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추구표 인정설 1조 1항을 적용해서 불리한 국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 논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논거. 첫째가 뭐냐? 비난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즉, 이 한시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안에 한해서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그 법을 위반했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했을지라도 그 행위는 충분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논거, 비난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키워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논거 첫 번째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읽을 필요도 없죠. 뭐 다 줄칠 필요도 없고 거기다 비난할 가치 그것만 딱 줄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논거만 탁탁 훑고 지나가면 금방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논거가 뭐냐? 법의 실효성의 유지입니다. 법의 실효성의 유지. 자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추구표를 이제 부정한다면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죠? 유효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처벌 못한다는 입장이죠. 면소 판결로서 처벌을 못한다는 입장이죠. 이런 추구표 부정설을 취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냐 봅시다. 자, 84년 12월 31일이 이제 종기인데 84년 12월 한 20일쯤 생각해 봅시다. 자, 유효기간이 한 열흘 남았어요. 자, 그럼 어쨌건 유효기간이 열흘 남았지만 현재 이 법은 유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왜? 비록 이 12월 20일에 이 법을 위반해서 체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추구표 부정서에 따르면 12월 31일 자정만 넘겨버리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이 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종기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법을 계속 어기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추급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 바로 추구표 긍정설의 아주 강력한 동기죠.
타당한 동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반론 한번 생각해봅시다. 반론. 자, 법의 실효성 유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추구표를 부정해버리면 유효기간이 가까울수록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논리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째 문제점이 뭐냐? 자, 이 한시법에 추구표를 인정할 것이야 부정할 것이야 문제는 언제나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언제나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한시법에 추구표를 인정할 것이야 말 것이냐, 또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처벌할 것이야 말 것이냐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학설은 조문에 대해서 보충관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학설은 조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법률에 존재한다면 추구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표 부정설이 통설인데 이 통설은 무조건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추구표를 부정하자는 게 추구표 부정설인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법의 실효성 유지가 문제가 된다면은 입법자는 그 법을 만들면서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법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법의 실효성 유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타당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그다음에 이 법의 실효성 유지라는 논거의 문제점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이 한시법 문제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추구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표를 인정하자는 게 추구표 긍정설이에요. 자, 추구표를 긍정해서 처벌하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하자는 게 추구표 긍정설입니다. 이 생각이 뭐에 반합니까? 죄형법정죄에 반하죠. 자, 죄형법정죄 뭡니까?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추구표를 인정하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처벌하자. 바로 죄형법정죄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 경우는 비범죄라는 경우고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우리 요 추구표 긍정들은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거죠. 그러면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8조 등에 의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잖아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 역시 그것은 죄형법정죄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추구표 긍정설이 그럴듯하지만 법의 실효성 유지하는 문제를 들고 남으로써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건 논리적 관점에서 전혀 잘못된 학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추구표 부정설 입장이 타당하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추구표 부정설의 논거를 생각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이미 설명드렸는데 추구표 부정설은 이 그 한시법의 페이지도 뭐로 보냐? 1조항의 법률의 변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1조항에서 이것도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비범죄가 된 경우니까 당연히 1조 2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마디로 1조 2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한시법 문제에서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1조 2항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해서 추구표를 긍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죄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구표 부정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뭘까요? 죄형법정죄입니다. 죄형법정죄. 분명히 이 사안도 비범죄라는 경우고 분명 우리 형법 1조 2항에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추구표 긍정설은 죄형법정죄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표 부정설의 통설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죄형 법정죄입니다.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한시법 문제의 경우에도 동기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한시법이 폐지됐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했다면 1조 2항을 적용해서 추구표를 부정하게 되지만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했다면 일단은 1조 1항에 따라서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판례가 법적 견해 변경을 의미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죠? 법률 이념의 변천 또는 반성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 그 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고딕 부분 보세요. 그 페이지는 위 법제정이 이유가 된 법률 인허의 변경에 따라 종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뭐 더 읽을 것도 없죠. 뭡니까?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라면 아무리 비범죄화된 경우일지라도 1조 2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자,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칙 규정이 1조 1항을 적용해야 되고, 자, 1조 1항을 적용한다면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설에 의해서 한시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 말을 왜 마지막 줄 보시면 처벌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추후표 부정설에 따르면 무슨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죠.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판례, 그 다음에 추후표 긍정설을 취한다면 무슨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추후표를 긍정한다.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죠. 추후표 긍정설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 추후표 부정설에 따르면 면소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법적 효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례 동기설은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다면은 면소 판결이지만,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할 때는 일단은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법적 효과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편 이제 광의의 한시법 개념을 취하고 있는데, 이 광의 한시법 가운데 그 임시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엄령입니다. 자, 계엄령은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이죠. 그래서 임시법으로서 광의 한시법 문제가 되는데, 플라이 이 경우도 동기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 그 계엄령 위반 행위를 해제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가? 역시 우리 판례는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계엄령이 폐지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해서 계엄령이 해제됐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사안에 그 65페이지 그 두 번째 판례에서는 우리 판례는 계엄령의 해제는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로 봐서 추후표를 긍정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지형법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백지형법. 백지형법 한자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백지 하면 우리가 흰종이가 머리에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법학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는 종이지가 아니라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지라는 것은 형법에서 법학에서 백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종이? 우리가 보통 백지수표 이런 말도 쓰죠. 그렇죠? 뭐 백지위임장 이런 말 쓰는데, 그럼 흰종이 한 장 줬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법학에서 백지라는 것은 공백을 말합니다. 공백. 그래서 백지수표 뭡니까? 금액이 공란입니다. 금액이 공란의 수표. 이걸 백지수표로 말하고, 백지위임장. 자, 그 수임자의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위임장을 백지위임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형법도 어떤 공란이 있는, 공백이 있는 그런 형벌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히 본다면, 일자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형벌에 존재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다른 법률, 명령, 고시에 의해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백지 형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공백이 있죠? 구성요건입니까? 형벌입니까? 형벌입니까? 구성요건입니까? 구성요건입니다. 자, 형벌에는 공백이 없고, 자, 그래서 법에는 형벌은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구성요건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법을 백지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거의 개념을 다시 보면 구성요건의 전부를 다른 법률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까? 구성요건의 전부를 다른 법률에 위임할 수 있어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전부를 시행령 등에다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일부만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전부 위임하는 것도 백지형법의 개념 속에는 들어옵니다. 개념 속에는 들어오지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개념 속에는 들어오고, 허용되는 것은
일부만 위임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백은 형벌 쪽의 공백이 아니라 구성요건 쪽의 공백이라는 거. 그래서 전부 공백도 개념상으로는 포함되지만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일부 공백만 허용된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백기는 형벌법규. 이것을 이제 백주형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뭐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자,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법은 법에 구성요건이 다 규정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완전형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백주형법은 뭐냐? 구성요건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일부가 공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이 일부가 공백이니까 이 공백을 메우지 않고서는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백이 메워져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법을 백지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규범이 있겠죠. 이 규범을 보충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형법은 이 보충규범에 의해서 보충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되고, 자, 그래야만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지형법이고, 그것도 그다음에 보충규범 또는 충전규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백지형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립명령 위반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 조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교재 154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45페이지. 그 아래 중립명령 위반죄가 나와 있는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2조.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이제 공백입니까?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백정법이에요. 자, 무엇이 공백이죠? 중립명령이 공백이죠.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립명령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립명령 쪽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법이 효력을 갖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외국 간의 교전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에 돌입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우리 국가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 편도 들지 말고, 중국 편도 들지 말라고 중립명령을 발표했을 때, 요때 비로소 그 중립명령이라는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 백정법은 보충을 받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이 법은. 지금 뭐 중국 편을 들든 일본 편을 들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중립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서 보충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 법은 완전하게 되고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중립명령 위반죄입니다. 또 이제 그 흔한 예가 이제 경제통제법령에서의 고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통제법령, 이 법이 어떤 규제 대상을 시행령이라든가 고시 같은 데다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의해서 보충을 받아야만 그 통제법령은 완벽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백정법의 예가 됩니다. 이 백정법과 한시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일단 우리가 협의자를 취한다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정법은 한시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주형법 일자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한시법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백주형법이 문제라는데, 이 그 백주형법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협의설에 따르면 이건 한시법이 아니죠. 그렇죠. 협의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야만 한시법인데, 이 백주형법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한시법이 아니고, 한시법이 아니면 백주형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시법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광의설을 취한다면 이 광의설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협의 한시법도 한시법이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시법도 한시법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의설에 따르면 백지형법 문제도 전부 광의의 한시법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법 개념에 대해서 광의설을 취하면 사실 백지형법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전부 한시법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임시법으로서 한시법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이자영 교수님의 형법총론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은 그 점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한시법 개념에 대해서 광의설을 취하십니다. 자, 광의설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지형법도 다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서
한시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지형법에 대한 판례가 다 한시법 판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지형법도 그분이 언급을 하시는데 백지형법에서는 판례가 하나도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광의설을 취한다면은 백지형법도 임시법으로서 다 한시법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지형법을 다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근데 논하고 계시면서 판례는 하나도 인용을 안 하고 계세요. 왜? 다 한시법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그 한시법 문제는 소수설에 의해서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험서로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험자한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돌라 판례에 따라서 정리해본다면 다술에 따라서 정리해본다면 한시법은 협의설로 이해되고 결국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한시법 문제로 해결을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백지형법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백지형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도 판례를 하나 가지고 보기로 하죠. 67페이지에서, 밀링머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밀링머신 사건, 어떤 사건인가를 보겠습니다. 가면 공사무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품질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밀링머신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하였다가 동법률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공업신청 고시가 변경되어 밀링머신은 검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자, 지금 공사무 품질관리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공사무 품질관리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데 이 법은 어떤 그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을 이 법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고 어떤 물건을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공업진흥청장의 고시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무 품질관리법이라는 법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지는 못하죠. 왜? 품질검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뭡니까? 공업진흥청장의 고시라는 보충 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당시의 보충 규범에 따르면 그대가 행위시고 행위 당시 보충 규범, 행위 당시 고시에 따르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 대상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상 품목이었으니까 품질검사 안 받고 제작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당시의 고시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고시가 변경됐죠. 그래서 이 재판 당시의 고시에 따르면 이 재판 시의 고시에 따르면 밀링머신은 이제는 품질검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 시의 고시에 따르면 밀링머신은 품질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니까 품질검사 안 받고 제작해도 이제는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죄가 아닌 것으로. 결국 이 사안은 뭡니까? 비범죄된 경우죠.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비범죄라는 경우로서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행위 당시의 고시에 따르면 범죄가 되는데 재판 시의 고시에 따르면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변경됐고 비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얘 1조 2항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적극설, 소극설 이런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까요? 무엇이 논점일까요? 논점이 도대체 뭡니까? 자, 1조 2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1조 2항, 조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연 이 사안이 1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가? 그 1조 2항의 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56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56페이지 1조 2항이 있는데, 범죄 후. 자, 법률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구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구나. 바로 이 사안이죠. 행위 당시의 고시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는데 재판 당시의 고시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만 갖췄다고 무조건 1조 2항이 적용됩니까?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야 됩니다. 범죄 후에. 자, 그 요건은 갖춰졌죠. 밀링머신을 제작한 후에 고시가 변경되죠. 그래서 범죄 후라는 요건은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요건이 뭡니까? 자, 1조 2항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범죄라거나 아무리 경한용어로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면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법률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밀링머신 사건의 경우 공산품 품질관리법이라는 법률이 변경됐나요? 아니죠. 그 법률은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자, 대신 뭡니까? 공업진흥청장의 고시만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문제가 뭡니까? 이 고시의 변경, 일종의 행정처분의 변경을 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이 다른 요건은 다 갖춰졌어요. 1조 2항에 다른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이 고시의 변경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설, 적극설, 기타 절충설 이런 견해가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학설들을 이제 분석해 봅시다. 먼저 적극설이 있어요. 자, 뭘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고시의 변경을 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법률의 변경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1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조 2항을 적용하면 무슨 판결을 선고합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죠. 그래서 면소 판결로 끝내자라는 게 적극설입니다. 이거를 전면적 면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냐? 이 고시의 변경을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근거는 뭡니까? 1조 2항은 법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고시지 법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고시의 변경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죠? 이건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1조 2항을 해석할 때 1조 2항에서 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법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미 해석을 했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변경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시의 변경이나 시행의 변경 같은 것도 이미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결론은 이미 우리가 내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통도는 적극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 보충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비록 아니지만 그 상위 규범과 합해서 전체로서의 형벌법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규범 따로, 그 다음에 백지용법 따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극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적극설의 논거, 그 키워드를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전체라는 거죠. 전체. 그렇죠? 따로 보지 말고 보충규범 따로, 백지용법 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규범과 백지용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벌법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규범의 변경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 이게 바로 적극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극설 보세요. 자, 무엇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까? 이 보충규범의 변경, 이 사안에서 고시의 변경을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소극적이니까 이 보충규범의 변경은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1조 2항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몇 점의 해당을 적용해야 됩니까? 원칙 규정이 1조 1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 1조 1항에 따르면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되고, 자, 행위 당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가백이는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행위 당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 대상 품목이었고 가백은 품질검사 안 받고 제작했으니까 행위 당시의 법 상태에 따르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판결 선고하자는 겁니까? 유죄 판결 선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설을 다른 이름으로 전면적 처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충규범 변경을 일종의 법률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뭘까요? 자, 이 실효성입니다. 실효성.
그래서 이 고시의 변경까지도 법률 변경을 봐버리면 이런 경우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이 밀링머신 사건의 경우 처벌을 못하게 돼요. 처벌을 못하게 되니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는 그때그때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처벌 못한다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의 실효성 유지 때문에 이 고시의 변경이나 보충 규모의 변경을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고 법률 변경 아니니까 1조 2항 적용할 수 없고 그럼 1조 1항을 적용해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유죄 판결 서리하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추구표 긍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추구표 긍정설. 행위 당시 법을 추구해서 처벌하자. 추구표 긍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충설이 있는데 이 절충설은 보충 규모의 변경을 둘로 나눈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충 규모 개폐가 구성요건 그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변경에 해당될 때는 이건 법률의 변경으로 봐서 1조 2항을 적용하지만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서 법규의 변경에 해당할 때는 이건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을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애매하죠. 구성요건 그 자체의 변경이지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서의 변경인지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 교수의 교과서를 보면 어떤 부분이 솔직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구성요건 자체의 변경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의 변경이 애매하다는 거죠. 자, 애매하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법관이 제멋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의견 우리가 1조 2항의 해석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1조 2항에서의 법률의 변경을 우리가 총체로 법상태의 변경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당연히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서 판결로 소송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백정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동기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동기서를 한시법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정법에 대해서도 동기서를 적용하고 또한 한시법도 아니고 백정법도 아닌 일반적인 법률의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이 동기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동기설이 꼭 한시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학설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시법뿐만 아니라 백정법에 대해서도 또 한시법이나 백정법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의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동기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동기설을 적용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설을 취한다면 우리가 이제 요제도 뭘 찾아봐야 됩니까? 법적 견해 변경 또는 법률 이념의 변천 또는 반성 이런 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사안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받는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조 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을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더 읽을 필요가 없네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고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하니까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전에 말씀드린 그냥 유죄다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지금 약간 우회적으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의 태도가 또 이제 암기사항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백정법 관련해서 이 보충 규범이 변경됐을 때 판례가 이것을 법적 견해 변경으로 본 경우와 사실관계 변경으로 본 경우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를 반성적 고려로 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떻게 보면 이 판례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반성적 고려로 본 경우만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반성적 고려로 본 경우가 많으면 안 되죠. 그가 맨날 반성만 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고려로 본 경우는 아주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떤 그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고 그렇다면 주구표를 인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례를 암기할 때도 약간의 요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시법 문제, 우리가 백정법 문제를 봤는데, 근데 한시법 문제하고 백정법 문제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자,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똑같아요. 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개념상으로 어떤 차이가 나죠? 자, 한시법은 법 자체가 변경된 겁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법이 폐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정법은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대로 있고 그 법의 내용이 되는 보충규범만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이 백정법 문제하고 한시법 문제는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통설에 의한다면 이걸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까? 통설에 의한다면 한시법 문제도 비범죄라는 경우고, 자, 백정법 문제도 비범죄라는 경우죠. 그렇죠. 이 보충규범의 변경도 법률의 변경으로 봐서 1조 2항을 적용하자는 게 통설이니까 역시 이것도 비범죄라는 경우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비범죄라는 경우니까 그냥 면접 판결 송가하면 된다는 게 통설의 테러입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이 백정법 문제하고 한시법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한시법에 대해서도 동기서를 적용하고 백지형법에 대해서도 동기서를 적용하죠. 똑같은 학설을 적용하는데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오직 이게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하냐 그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형법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통설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형법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통설에 따르면 어떻게 간단합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의 변경이든 한시법의 폐지의 문제이든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 변경의 문제이든 따질 거 없이 통설은 뭐만 따지면 됩니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리하면은 행위당시법을 적용하고 유리하면 재판당시법을 적용하고 이게 통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시법에서는 추구표 부정설, 백지형법에서는 적극설 뭡니까? 전부 1조 2항 적용하자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유리하니까. 그렇죠? 또 판례에 의할지라도 판례는 일반적인 법률의 변경이든 한시법이든 백정법이든 전부 동기서를 적용하니까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동기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는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죠? 소수설 때문이죠. 소수설들이 자꾸 다른 얘기 주장하니까 1조 2항과 다른 얘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거 논박한다고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그 비판 문제,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문제는 그 통설, 뭐 판례 이것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설도 출제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학설의 논거와 그다음에 비판점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가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